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9장 사탕 수집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사탕 수집하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탕 수집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사탕 수집하기 문제를 수정하고 협력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할 텐데요.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1.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할 수 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3. 배열을 활용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와 복잡한 문제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어려운 문제는 해결 방법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국어 문제를 풀 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운 문제죠. 반대로 말하면 그 해결 방법만 알면 쉬워지는 문제예요. 따라서 어려운 문제란 문제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즉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초등학생에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에겐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그렇다면 복잡한 문제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비버 챌린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습 주제나 학습 목표를 이야기할 때 복잡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만약 어려운 문제와 같은 거라면 선생님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 그런데 왜 복잡한 문제라고 했을까요? 분명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집안을 청소하는 문제, 대청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려운 건가요? 복잡한 건가요? 네,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해결 방법, 즉 청소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집 전체를 대청소한다고 했을 때 막막하죠. 어떤 절차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복잡한 문제의 특성이에요. 복잡한 문제는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한 거죠. 그러나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 절차만 잘 설계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많죠. 예를 들어서 이사, 집을 옮기는 거죠. 이사하는 거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게 복잡한 건가 복잡하지 않은 건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사라는 것을 하는 방법, 공식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어떠한 절차로 이사 문제를 해결할지에 따라서 그 문제의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라고 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사탕 수집하기 문제를 통해 문제 분해, 모델링 과정에 유의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이런 문제가 바로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나눠야 돼요. 네, 문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진 문제들 사이에 관계를 찾아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모델링이죠. 네, 이번 챕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챕터의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잡한 문제라는 건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4개의 점이요. 그걸 연결하면 사각형이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선 정사각형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4개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예를 들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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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가 나오죠? 네. 이런 게 몇 개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다 세어보면 될 텐데 어떤가요? 네, 공식이 없어요. 한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수를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했던 걸 또 하거나 안 했던 걸 빠뜨리거나.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싫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사각형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결국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이렇게 잘게 쪼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예요.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 찾을 수 있죠? 네, 맞아요. 9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보이죠? 요렇게요. 그죠? 요런 거요. 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점 4개, 요렇게 4개를 설정하면 되겠죠? 요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요런 정사각형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도 2개가 더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은요? 한 변의 개수가 3인 거.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마른 모죠? 네, 그러니까 그 옆에도 또 있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그죠? 네, 이와 같이 이 문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5개의 문제로 쪼개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아까 9개였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4개였죠. 한 변의 길이가 3인 건 하나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것도 있었죠. 루트 2인 게 몇 개였죠? 네. 여기 있는 요 마른 모를 찾으면 되니까요. 네, 4개가 보이죠, 지금? 네, 이게 4개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건 몇 개죠? 네,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2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아마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다음에 여기 써 있는 9, 4, 1, 4, 2를 모두 합하면 우리가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이고 전략인 거죠. 그 전략은 한마디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해서 재표현하는 것, 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버 챌린지의 사탕 수집하기 2017년에 캐나다에서 출제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배경입니다. 사탕 수집 로봇 캔디는 로봇의 이름이네요. 캔디.
사탕을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아하,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돼요. 캔디는 여러 구역을 돌아다니며 사탕을 수집한다. 돌아다닐 수 있고요. 구역이 있어요. 아래 그림의 각 구역에는 0, 1, 2, 3개의 사탕들이 놓여 있다. 네, 아래 그림이 있죠. 각 구역이라는 건 이 표를 구성하는 칸들, 셀들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니까 0부터 3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표시되어 있어요. 캔디는 사탕 수집을 그림 가장 아랫줄에 가장 왼쪽에 있는 S,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림 가장 윗줄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F, 여기가 피니시죠. 수집을 끝낸대요. 캔디는 위쪽이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대요.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죠? 반드시 오른쪽 또는 위쪽. 네, 물론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문제입니다. 사탕 수집 로봇 캔디가 그림의 구역들을 이동하면서 모을 수 있는 사탕은 최대 몇 개일까? 네, 최적화 문제입니다. 사실 캔디가 여기서 출발해서 피니시 지역까지 도착할 때 갈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즉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수집한 모을 수 있는 사탕이 최대인 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선 그 경로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탕 개수가 몇 개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캔디가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만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의 사탕 수집 개수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10개이겠네요. 근데 이 10개가 최대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죠. 이것만 해보고서는요. 그럼요. 나머지 또 해봐야 되나요? 또 해봐야 되나요? 또 해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경우가 좀 많죠? 이걸 언제 다 해봅니까? 네, 앞서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탐색해보는 것을 전체 탐색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손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탐색으로 해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1단계는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 분석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해? 잘 읽어봐. 이런 게 아니죠. 네, 문제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뭡니까? 캔디가 S구역에서 출발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럼 지금까지 모은 사탕 개수는 0개죠, 0개. 그죠? 목표 상태는 뭡니까? 캔디가 최대 개수의 사탕을 수집하여 F에 도착한 상태예요. 그럼 이때의 사탕 개수가 결국 답이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많은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단계,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캔디의 이동 경로가 될 텐데 이 경로가 어떨 때 사탕 개수가 최대가 되는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먼저 전체 구역의 크기. 네, 표를 보면 지금 가로, 세로 5x5라는 거, 그죠? 다섯 개씩 총 25개의 칸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역에 놓여 있는 사탕의 개수 표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로봇이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 출발할 때는 사탕이 하나도 없었죠.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봇의 이동 가능 방향, 대각선으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가로 아니면 세로로 갈 수 있다 그랬고, 또 출발 구역과 도착 구역, 이것을 좌표로 표현을 하면 출발 구역은 0,0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도착 지역은 4,4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핵심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알고리즘, 이제 같이 구상해 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왼쪽에 있는 표를 볼게요. 시작 위치가 여기였죠. 그죠? 네, 이 시작 위치에 있었던 로봇. 네, 여기를 편의상 5행 1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로봇이 수집한 사탕 개수는 0개죠. 여기서 로봇 캔디가 갈 수 있는 건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이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 이 위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사탕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0개와 또 이 4,1 이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탕 3개를 합한 3이 되겠죠. 만약 오른쪽으로 가면요, 0이랑 0 더해서 그대로 0이겠죠. 감이 오나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까지 모을 수 있는 이란 뜻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그 칸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더하는 거죠. 그 합으로 표의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가니까요. 한 칸 한 칸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표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로 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4,1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5,2 여기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왼쪽에서 오게 되면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고요.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돼요.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게 더 최대값이죠? 네, 맞아요. 왼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4, 1 중에 최대값 4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와 같이 왼쪽에서 오는 경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최대값인지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을 확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의 모든 칸을 다 채워나갈 수 있겠죠? 자, 이상의 과정을 식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예를 들어 로봇 캔디가 x, y라는 위치까지 이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사탕의 개수는 네, 뭐였죠? 왼쪽에서 오는 경우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 그죠? 이게 지금 왼쪽에서 오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최대값,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탕의 개수를 뭐 한 거? 더한 거죠. 네, 이와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아, 또 식이네. 아, 결국 수학이네. 여러분들 이게 수학인가요? 네, 물론 문자와 그리고 수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이 수학에선 사실 큰 의미. 네, 이 수식은 얼핏 보면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 지역부터 그리고 종료 지역까지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각 값들을 계산해 나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채워지는 이 F 지역, 여기에 쓰여지는 값을 구하고자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표의 일부를 어떤 값으로 직접 채운 후 나머지 칸들은 주변의 값들을 참조하여 이용하여서, 그쵸? 어떤 값은 직접 채운 다음에 처음엔 직접 다 채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채우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 채우고, 이거 이용해서 여기 채우고, 또 이거 이용해서 여기 채우고요. 이렇게 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테이블. 네, 표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해 나간다는 거죠. 동적 테이블 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상의 과정과 앞서 학습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것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까지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문제, 또 여기까지 가는 문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칸을 채우는 문제, 굉장히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이 F지역의 최대 사탕 개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작은 문제와 그러니까 각 칸까지의 최대 사탕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최대 사탕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구조화해서 표현한 수식,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5 곱하기 5 크기의 구역에 사탕이 놓여있는 상태는 그대로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적 표를, 저 2차원 배열을 채우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은 뭐였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수식이었죠. 그걸 이용해서 로봇이 각 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로 수집할 수 있는 사탕의 개수를 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구역 F구역에 도착하면 최대 사탕 개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것을 구현한 소스 코드인데요. 네, 먼저 2차원 배열로 초기 표의 상태, 최초의 표의 상태죠. 각 칸에 놓여져 있는 사탕의 개수를 표현을 한 거예요. 2차원 배열에다가 값을 초기화 시킬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또 여러분들이 수정하기도 좋게 이렇게 지금 초기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의 핵심은 어디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기죠. 그죠? 이 부분이 아까 앞서 보셨던 그 왼쪽에서 오는 값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값, 두 값의 최대값과 그리고 현재 놓여진 사탕 개수를 더하는 그 수식이에요. 이 수식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 모델이었고, 이 모델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소스 코드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 최대값 구하는 부분도 있죠? 네, 메인 함수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solve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봐라 라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갈 때마다 어딜 거쳐야 돼요? 맥스값 계속 계산해야 되죠. 밑에서 올라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최대값인지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 계산했으면 뭐합니까? 프린트. 뭘 프린트해요? 네, 그 동적 테이블, 동적 표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소스 코드를 먼저 IDE에 입력을 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는 요 표, 그죠? 칸은 없지만, 줄은 없지만 지금 정렬이 잘 되어 있죠? 이 표가 바로 모든 계산이 끝난 다이나믹 테이블, 동적 표일 거고요. 결국 가장 오른쪽 위, 여기 14라고 써 있죠? 요 값이 캔디가 수집한 최대 사탕 개수가 될 것입니다. 네,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뒤에 있는 코드 이해하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네, 이러한 동적 표 채우기 방법 어땠나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 최대 사탕 개수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네, 모든 경로에 수집할 수 있는 사탕 개수를 다 구한 다음 이것들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쉽고도 강력한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에요.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권장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좀 바꿔보세요. 전체 구역의 크기도 바꿔보고 사탕 개수, 위치 이런 거 다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사이즈를 더 키워서 쉽게 말하면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이든 그렇지 않은 문제이든 결과적으로 지금 비버 챌린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제시한 모든 방법은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비버 챌린지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고리즘 설계하는 방법도 익히고, 그리고 특히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 이어가는 거,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익힐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도전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9장 사탕 수집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